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낙관성인데요. 이 낙관성 훈련 테스트에서 낙관성 지수가 높은 학생들과 낙관성 지수가 낮은 학생들을 나누고, 낙관성 지수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처음부터 계속 어려운 영어 단어를 암기하도록 했고, 낙관성 지수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아주 평이한 난이도의 영어 단어를 단계별로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신기하게도 낙관성 지수가 높은 학생들 중에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암기 그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아예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늘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평이한 난이도의 단어를 받은 학생들은 더 높은 단계의 문제에도 또다시 해보겠다는 도전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듯이 낙관성은 훈련에 의해서 높고 낮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이 낙관성을 높이는 훈련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언어 습관 고치기 훈련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고 또다시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행위가 재밌으면 더 좋겠고, 최악의 경우 재미가 없다면 나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효율적인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소림사에 어린 동자승이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 동자승에게 마당에 무릎 높이의 나무를 심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뛰어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동자승에게는 처음에는 무릎 높이의 나무를 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일도 계속적인 반복으로 지겨워져서 동자승이 하기 싫어할 때는 주지스님이 함께 손을 잡고 넘어주는 현명함으로 동자승은 계속해서 나무를 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커가면서 나무 높이도 커갔습니다. 매일 나무를 뛰어넘는 훈련으로 인해서 동자승의 뛰어넘는 힘도 자연스럽게 점차 커지면서 동자승은 처음보다 더욱 멋지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자 동자승은 이제는 덤블링도 하면서 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위의 관심으로 인해서 동자승은 나무를 넘는 일에 이제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자승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 주고 나무를 넘고 체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동자승은 여전히 3m 높이의 나무를 넘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자승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하기 싫을 때는, 또는 계속되는 반복으로 하기 싫어질 때 주지스님이 함께 넘어주면서 할 수 있도록 경험을 갖도록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면서 흥미를 갖게 되고 더욱 열심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도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해서 재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과정에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는 공부 습관을 지도해 주시는 멘토, 공부 습관 지도사의 역할이, 즉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흥미감에서 출발한 공부가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를 가지면서 시작한 공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완수해낸다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 재밌구나 라는 감정에서 나도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재밌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재미에는 정서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재미는
어떤 일에 우리 뇌의 전대상회와 1차 시각 영역이 약간 반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인지적 재미는 어떤 일에 우리 뇌의 전두엽이 아주 활발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재미가 학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잘 아시죠? 춘향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명어사 출도요 소리가 들렸다. 춘향이는 기쁨에 고개를 들었다. 자, 여기 춘향전에 나오는 이 대목 중에서 제가 임의로 재밌는 상황을 그린 3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문장에 먼저 재미를 느끼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춘향이와 이도령은 포옹을 하였다. 두 번째, 변사또는 분한 마음으로 춘향을 바라보았다. 세 번째, 춘향은 오랜 감옥 생활에 만성치질이 걸렸다. 여러분은 어느 문장에 재미있게 느끼셨나요? 3번 문장은 사실은 춘향전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만성치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재미있게 만들었죠. 이처럼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냥 어떤 특정 단어가 우리 뇌의 전대상회를 자극해서 만드는 재미, 이런 재미를 우리는 정서적 재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높이 던져서 평평한 바닥에 떨어질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확률이니까 대체적으로 50대 50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쪽 면이 두툼하게 그림이 붙어 있어서 70대 30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흥미롭죠? 이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반응하면서 느끼는 재미, 이것을 우리는 인지적 재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재미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지시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재미에 머무르지 않고 인지적 재미를 느끼게 해야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인지적 재미를 의도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서적 재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서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는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학습에 대한 흥미도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 음악, 이렇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해서 종이접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려서 한 번쯤은 다 해보았던 경험이 있는 이 종이접기로 흥미를 이끌어내는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멀리 날리기로 시작했지만은 다음에는 비행기에 날아가는 모양과 방법을 보고 왜 그렇게 날아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의 특징과 멀리 날아가지 않는 비행기의 그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고 비행기를 분해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각 모둠별로 각자의 다른 과제를 주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모둠의 학생들이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보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과정에서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 즉 정서적 재미에 관심을 갖게 한 1모둠의 학생들보다 종이접기를 비율과 무게중심에 따라서 비행 각도를 분석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논리, 즉 인지적 재미에 접근하도록 한 이 3모둠의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혀 흥미롭지 않았던 종이접기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알아보는 과정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누가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드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재미를 느끼는 것은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정서적 재미를 통해서 인지적 재미를 유도해야 자연스럽게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2명에게 문제를 내주고 한자리에서 풀게 하였습니다. 물동이에 물의 양을 재는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한 아이에게 복잡한 내용의 문제를 풀게 하고 다른 한 아이는 간단한 문제를 풀게 하였습니다. 복잡하게 풀어야 하는 아이는 한참 동안 계산을 하며 어려워합니다. 다음에는 두 아이에게 모두 쉬운 문제를 풀게 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쉬운 문제를 풀었던 아이는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냈지만 처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아이는 더 쉬운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낙관성이란 지금 처한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행동은 반드시 물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인데요. 이 믿음이 낙관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낙관성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낙관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프로이트 이후 심리학은 인간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이를 치료하려는 시도를 주로 해왔습니다.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심리장애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처럼 덜 불행해지는 방법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된 연구 동향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며 그 중에서도 마틴 셀리그만을 통해 규명된 낙관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이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도 증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낙관성을 찾는 이유는 실패에 대처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끊임없이 문제 해결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게 공부라면 실패를 털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은 공부를 지속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주머니 채우기 실험을 통해 똑같은 상황에 대한 낙관성의 차이가 어떤 표현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100점을 맞은 학생에게 칭찬을 한 뒤 다른 과목도 잘하겠구나 라는 말을 해주었을 때 반응을 살핀 것입니다. 낙관성이 높은 아이는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을 칭찬하고 낙관성이 낮은 아이는 좋은 일이 생겨도 그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쓰기에서 빵점을 받은 날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하는데 나에게 골을 넣을 기회가 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낙관성이 높은 아이는 나쁜 일이 생겨도 그때뿐이라고 한정해서 생각하고 바로 잊어버린 반면 낙관성이 낮은 아이는 나쁜 일이 생기면 다음 일도 그것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아래와 같이 개의 공포 실험을 통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끈에 묶여 상자 안에 들어간 개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개는 나무판을 밀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게 하였고 두 번째 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게 하였으며 세 번째 개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가 24시간 후 풀어주었을 때 1번과 3번의 개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지만 2번의 개는 전기 충격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번 개는 왜 전기 충격을 피하지 않고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해도 안 된다는 일종의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무기력이 안 좋은 이유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져도 미리 포기하고 그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은 바로 공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은 잘못된 공부 순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난이도를 차근차근 올리는 것이 순리인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경우 학생들은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어차피 틀릴 게 뻔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낙관성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긍정성, 자기 통제성, 언어 습관입니다. 여기서 언어 습관은 가장 낙관성을 잘 나타내는 요소인데요. 언어 습관을 통해 긍정성과 자기 통제성을 습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자녀와 부모의 언어 습관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관성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낙관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실패의 경험을, 낙관성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쉬운 문제로 성공의 경험을 주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반복하자 도전 의지를 보인 쪽은 본래 낙관성이 낮지만 성공 경험을 한 아이들 쪽에서 훨씬 도전 의지가 높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낙관성은 훈련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정서에서 옵니다. 뭔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도전하고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은 다음 학습에 확산되죠. 미래의 학습 역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재된 태도, 낙관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부법의 절대 원칙 습관화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